무디스는 가장 미국적인 그러한 신평사, 게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평사, 게다가 가장 크기도 하죠. 이렇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이 세계 신평사 모두 공이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S&P나 피치 다시 추가 강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려도 높은 상황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반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한국보다 더 빨리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상황은 앞으로 하반기에 고용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턴어라운드, 좋은 쪽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여러분 너무들 하시네요. 그 좌우 좀 헷갈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결혼을 못하냐는 둥 바보라는 둥 이러한 인신공격을 하시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저 트리플 A형인데 오늘 일기 좀 쓰겠습니다. 뭐 좌우 모르면 어때요? 약간 1초 정도 느린 거예요. 운전할 때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회전 좌회전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헷갈리진 않아요. 너무 또 이렇게 막 하시면은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자, 이번에는 됐고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즈호은행 변정규 전무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한 달 됐네요. 근데 또 주말에 우리 변전무님 새로운 컨텐츠 3프로TV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컨텐츠 인기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아주 폭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주말 컨텐츠 우리 또 변전무님 함께 하시는 그 컨텐츠 많이 좀 체크를 해주시고 못 보셨던 분들은 함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는 느낌으로. 뭐 스타일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기자님이 직접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네. 제가 답변하는 식이었는데 좀 신선했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 컨텐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사실 이 헤드라인을 보고 우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한 거 뭐야 무디스 너무 뒷북이네.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걸 크게 안 받아들이시는 분도 많고 네. 하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도 막 하락 엄청 했다가 다시 다 회복해서 그러니까요. 괜찮은 줄 그렇지만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최근에 미국의 유력 경제 인사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회장이죠. 그리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드 회장도 그렇고 지금은 시장에 굉장히 오버밸류돼 있다. 그리고 많이 어떻게 보면 신용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저께 시장도 계속 떨어졌잖아요. 미국이. 지금 보시면은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 우리나라. 게다가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조금 상대적으로 낫지 않아요. 요새 보시면은.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탈미국 그런 추세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천히.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연초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장기채 사지 말라, 사학기미들 조심하시라 이런 말들을 한 것들이 이러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에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작년 11월 달에 벌써 저희가 무디스가 강등할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계속 있었어요. 부채 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빨리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기조가 얼마나 더 오래 갈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투자에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식시장의 반응도 좀 단발적으로 좀 많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당일 오전에만 좀 훅 빠졌다가 다 회복을 했고 이게 이미 S&P와 피치가 하고 나서 너무 좀 뒷부가 아니야. 우리가 사실 내용 부채 문제도 몰랐던 것도 아닌데 하면서 되게 가볍게 넘어갔는데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체크를 한번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S&P가 가장 먼저 내렸어요. 네. 등급을 2011년에 내렸고요. 그로부터 한 12년 뒤 2023년에 피치가 최근에 이제 등급을 강등을 했는데 이제 올해 초에 무디스의 강등, 사실상 무디스와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디스는 가장 미국적인 그러한 신평사, 그리고 게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평사,
게다가 가장 크기도 하죠. 미국의 시장을 갖다가 거의 한 40%를 무디스가 갖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무디스가 가진 그런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수준으로 부채가 빨리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의 그 미국이 이제 트리플 A를 세계 신평사 모두 공이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S&P나 피치 다시 추가 강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는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려도 높은 상황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 뭐 10년물이나 국채 금리가 지금도 굉장히 높아서 사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뭐 지금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은 뭐 지금 4대가 아니라 5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글쎄요, 뭐 기준금리를 저는 하반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네. 한국보다 더 빨리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경제가 안 좋지만 지금 미국의 그 상황은 앞으로 하반기에 고용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턴어라운드 좋은 쪽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은 자연의 법칙과 같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시장은 4%대의 기준금리와 2%대의 기준금리는 많이 달라요. 사실은 2%대보다 4%가 경제해주는 그러한 압박감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지금 높은 금리로 뭐 모기지도 그렇고 모든 조달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경제 상황이 하반기에는 조금 압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 생각과 달리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파월이 이제 기준금리 안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트럼프의 압박이 아닌 경제 상황 때문에 하반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도 있다.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은 굉장히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압박을 영향을 받을까요? 그거는 절대 안 받는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 5월 FOMC에도 전혀 관계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고용과 그 다음에 경제 성장 그리고 물가 안정 두 개 사이에서 어떠한 그 저울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앞으로 어떤 것들의 목표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겠다 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앞으로 우리는 경기 하락 그리고 물가 상승 이것이 동시에 올 경우를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특히나 기자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짓궂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오면은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은 경제 성장을 잡을 것이냐. 그죠? 완전 고용이죠. 뭐 경제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물가를 잡을 것이냐. 둘 중에 이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예를 들면 생각을 물어봤는데 네. 결론적으로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두 개의 목표가 연준의 가장 큰 두 개의 목표인데 이 둘 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또한 하반기에 그 지금까지 올라온 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가는 관세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다가올 물가 상승 압력은 사실상 대부분 관세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을 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것은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것은 지금 물가 상승이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은 이제 관세 때문이다.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다. 이렇게 못 박았으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나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네. 예. 그게 이제 행정부,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과실에 대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두 개가 다 올 경우에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는 이제 9월 인하도 조금 어렵다까지도 이야기 나오는데
전무님께서 지금 요 내용들을 쭉 보시기에는 4분기에는 결국에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마지막에 가서 보겠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세미나한 자료를 거의 기초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를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편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4.5%, 한국의 기준금리가 2.75%로 1.75%포인트 역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하반기 전망이 지금 궁금하잖아요. 3분기에서는 이것들이 지금 이제 5월 달에는 한국은행이 한번 인하할 것으로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하되고 난 다음에는 2.5%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2%대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2%는 과거에도 한번 있었긴 있었지만 역대 최대폭이거든요. 역전폭이.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 지금 환율 경로를 이렇게 보신다면은 제가 3분기부터 시작해서는 지금보다 더 하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3분기, 4분기에 가서는 비록 5월 달에 한국은행이 한번 인하를 하더라도 3분기, 4분기에서 그 미국의 인하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 4%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좀 공격적으로 인하한다고 하면 3.75%까지도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최소 50bp, 많게는 75bp까지 내릴 수 있고요. 여기에 신용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꼬리 위험이죠. 나타날 위험성은 낮지만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나타나면 그 파괴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미국의 연준의 파월 의장은 굉장히 조심할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리만 금융위기 있잖아요. 그때하고 코로나를 자주 비교를 해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위기 이후에 지금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쓸 돈을 다 썼단 말이에요. 연준에서. 그래서 돈을 써서 채권도 사주고 돈도 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에요. 게다가 연준의 대차 대조표도 한때는 9조 달러까지 이렇게 많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3.75조 달러였어요. 그게 9조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7조 달러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을 이제 그 신용 상황, 예를 들면은 미국의 주택 시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금융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게 된다면 미국의 연준도 돈을 갖다 다시 풀어야 되고 재무부도 정책을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약 2조 달러 수준인 미국의 그 연간 적자 있지 않습니까? 연간 적자가 4조나 5조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은 그런 여유가 전혀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겨우겨우 감세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공화당 보수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표 차이로 이게 가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민주당 만큼이나 굉장히 센시티브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는 한국에 있어서도 환율 문제는 굉장히 미국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경제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경제 둔화가 한국도 일어나고 있고 민생이 어렵잖아요.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도 지금 조달금리가 지금 2%인데도 불구하고 가상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가상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 조달금리는 아주 높아진 상태예요. 아주 큰 대기업 아니고서는 중견 기업들은 이것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지금 우리 돈 빌려서 쓰는데 이자 비용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일반 뭐 예를 들면은 대출자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신용 대출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상금리 많이 높아졌어요. 기준금리는 낮아진다고 하는데 왜 나의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느냐. 코픽스 금리도 오히려 높아졌고 이런 것들은 지금 가상금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는 시사점은 뭐냐 하면 앞으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더 태클을 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못했잖아요. 왜냐하면은 마가 정책의 키워드, 성공 키워드는 항상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금리와 약달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약달러가 진행이 이미 됐어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대까지 내려왔고, 그쵸. 그리고 유로 달러 환율이 1.14까지 오르면서 현재 유로가 강유로가 됐단 말이에요. 강 달러에서 약달러로 이미 변했고요. 그리고 엔화도 142. 엔대까지 내려오면서 엔화가 엔저는 이제 탈피한 상태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 엔화 강세가 지금 시작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진행된다면 이제 130엔대까지 1달러당 130엔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아직도 1,400원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도 자유롭게 못해서 여기 무역 역조에 큰 도움이 해소에 큰 도움이 못 됐는데 환율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더 이게 안 됐으면 다른 거라도 더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아마 관세 문제보다도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비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한국은행 측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꾸만 할 때는 하더라도 언급을 자주 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나 역전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빨리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갖다가 사실 역전폭을 1%대 뭐 0.5% 이렇게 내려야지만 환율이 확실하게 내려갈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제 물론 통화 정책은 뭐 독립적이죠. 재정 정책과는 독립적인데 행정부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도 뭐 영 예외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 환율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리스크 프리미엄은 거의 다 해소될 겁니다. 지금 많이 해소된 상태고요. 정치적인 불안감은 어떻게 보면 누가 되든 간에 지금 대통령 공백기라는 어떤 리더가 없다는 데서 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게 이렇게 환율이 높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폭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환율을 이렇게 높게 만드는 요인인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미국이 아마 요청을 할 것으로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아마 많은 어떻게 보면은 협상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미국의 재무부 환율 리포트 이거 많이 잊어버리셨잖아요. 네. 예전에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거 다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미국이 이성적인 단계를 많이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환율 그 조작국에 있어서는 중국만 한 차례 이렇게 지정이 됐었는데 이 카드를 갖다가 이제는 협상 카드로 안 하고 지정해버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굉장히 가능성은 낮지만 조심은 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에 있어서는 왜냐하면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막다른 골목에 부채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저는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와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전문님께 들은 것 같아서 일단 가장 놀라웠던 건 하반기 4분기에 빅스텝
더 가서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금리 인하 기조 그리고 약달러를 야기시키는 그 상황은 결국에는 관세로 인한 미국의 경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관세 영향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여요. 네. 저희가 과거는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리마인드 해보시면 앞으로 미래가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항상 그것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책을 읽는 거죠. 이제 그 역사를 다시 되돌아본다면 짧은 기간 전이에요.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빨리 뛰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파월 의장이 한 말이 트랜지토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일시적이다. 그런데 이 일시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항상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역대 그 의장보다도 더 잭슨홀 미팅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잭슨홀 미팅이 끝나면 반드시 어떠한 변화, 적어도 어떤 메시지를 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왔어요.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 달에 그 잭슨홀 미팅도 과거와 비교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그렇게 되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잭슨홀에서 그 방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반기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한 뭐 변화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폭탄 이런 것을 무디스가 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무디스가 이것을 미국의 뭐 등급을 갖다가 강등했다는 건 뭐냐면 무디스조차도 이제 네. 무디스는 이때까지 막아왔거든요. 물론 무디스의 최고 뭐 수석 애널리스트인 마크 잔디를 비난을 했어요. 미국 행정부에서 스콧 네. 베센트와 트럼프가 그렇게 했지만 마크 잔디도 예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이런 것을 이제 진행하는 사람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것을 크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과 무디스가 한 이번에 등급 결정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드디어 미국은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잃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게다가 이 부채 수준이 아마 AA 마이너스가 아니라 앞으로 AA도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본의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런데 일본의 부채 수준이 제가 한번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의 부채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아베노믹스의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냐는 이 부채 문제와도 어떻게 보면 결부시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제 부양은 됐지만 이 부양이 과연 아베노믹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반드시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만 양적 완화를 했을 때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CPI가 2% 타겟을 지속적으로 뭐 상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함께 양적 완화에 돈을 쏟아 부으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중부양된 그러한 것들이 일본의 상황이고 일본은 거기서 수혜를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이후에 정말로 엄청난 규모의 왜냐하면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ETF를 매수를 해줬어요.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빨대로 꽂아가지고 수혈을 해줬단 말인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일본의 재정 부채가 200%가 넘는 이렇게 악화된 상태가 됐고 이 과정에서 십수년 동안 일본의 신용 등급은 계속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약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정도 지금 낮은 상황이잖아요.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두 단계가 낮습니다. 신용 등급이. 그래서 예전에는 훨씬 높았죠, 우리나라보다. 네. 이런 것들이 신용 등급이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미국 상황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탈미국 여기 띄워봐 주시면
지금 탈미국 가속화가 된다는 것을 지금 더 얘기를 드리는 거에서 미국보다는 차라리 저는 한국 시장이 계속 낫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것들도 하나의 이유고요. 게다가 환율 이유도 그렇고 게다가 지금 미국에 너무나 많은 자금이 지금 유입이 됐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이후도 그렇고 그 전부터 시작해서 2020년대 이후에 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트코인도 생겨난 거잖아요. 사실. 비트코인도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1,000원씩 갖고 있었는데 몇 사람이 나타나서 나 2,000원씩 있어. 새로 돈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돈이 화폐를 굉장히 많이 찍어낸 것 같이 발권이 많이 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은 나타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탈미국 가속화로 이제 돈이 많은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상태. 게다가 국내 상황을 본다면 저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습니다.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우리나라는 유동성 함정 상태다라고 말씀드린 게 돈이 많아서 지금 문제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문제지 지금 기준금리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학개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것들이 돌아오기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나갔는데도 지금 많은 상황. 그래서 채권 금리를 예로 들면은 지금 채권 금리가 굉장히 눌려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10년물, 5년물, 3년물 위시에서 국채 금리가 전부 다 2%대입니다. 심지어 단기물은 2% 초반대고요.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심지어 독일보다도 금리가 낮은 상태예요. 이런 건 뭐냐면 채권 발행 량도 적지만 돈도 많아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채권 수요가 많다는 건 돈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환위험도 앞으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지금 내려가는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순리에 반해서 하시면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미국 주식을 갖다 장기 보유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더 보시면 되니까 상관없을 텐데 이것을 갖다가 실현을 하셔야 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환율과 그다음에 장기채 수익률을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미국의 그 M7을 위시한 주식시장이 반드시 하락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시장보다는 조금 상승세나 이런 것들이 더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어떻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조정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올해 다시 한번 물론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출렁이고 있기는 하지만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강하게 나타나서 U자도 아니고 V자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역시 미국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변전무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지금의 이러한 반등을 보고 우리가 마냥 환호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미국도 정부 상황에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뭔가 또 다른 정책을 내놓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던 탈아메리카에 대한 자금의 다른 나라로의 이동을 이제 끝났다. 그 자금 이동이 다시 미국으로 갔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의 자산도 미국에 너무 쏠려 있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포트폴리오 전략 차원에서도 좀 분산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전문을 제가 한글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건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무디스가 연방 부채로 인한 이자 지급액이요. 미국 재정 수입의 9% 21년, 2024년 18%에서 2035년 10년 뒤에는 이제 그 수입을 받았는데 재정 수입이 30%가 이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개인의 돌려막기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신용 등급에 계속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ETF로 레버리지, 특히나 장기차로 레버리지를 하거든요. 여기 네네, 왜냐하면은 맞아요. 이제 증권회사들이 여기에 대한 그 ETF 뭐 팔아서 수익이 장기채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1년물보다 10년물이 10배 이상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변절모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내가 그동안 조금 너무 태만하게 방만하게 시장을 바라봤나? 무조건 미국은 하반기 금융시장 경로는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그 바뀌는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요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말 컨텐츠로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아둔 내용이 있으니까요. 요것도 보시고 주말 컨텐츠 우리 또 유튜브 검색창에 변정규 이렇게 치면 저희 3프로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꼭 그 내용도 여러분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의 시간 미지오은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